자, 안녕하세요. 네. 작나? 작네. 여러분 목소리가 작네. 그러니까. 네. 그 우리 어제 ISLM 봤는데요. 그 리뷰 좀 할게요. 리뷰 좀 하고 오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이렇게 가도록 하시죠. 오늘 하는 것까지가 이제 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아셨죠? 자, 우선 한번 ISLM 정리 좀 해볼까요? IS 하면은 뭐가 떠올라요? 뭐 이즈 이런 거 떠오르면 안 되죠. 무슨 뭐 IS 무슨 뭐 이렇게 아랍 거기 뭐 이슬람 뭐 그런 거 떠오르면 안 되고 우리는 IS 곡선이 떠오르셔야 돼요. 다음에 LM 요거요. LM은 뭐 특별히 뭐 그런 건 없네요. 아셨죠? ISLM 뭐 이렇게요. 거시경제 관련된 뭐 최종 모형은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가장 상징적인 그렇게 보시면 돼요. 누가 뭐 경제학 어떻게 경제학과다 경제학 수업다 그러면 너 ISLM 알아? 이렇게 물어보면 그게 뭐야? 이러면 그냥 공부 안 한 거고요. 물론 약간 요즘 배우는 사람들은 안 할 수도 있어요. 자, 그 생산물 시장의 균형이라는 거 잘 보셔야 되고요. 도출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Y는 C, I, 요 I가 이자율에 이제 영향 받아요. G 이렇게 돼 있는 거 보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관심사가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자율하고 요 국민소득 요거와의 관계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직접 표현하기는 건데 화살표로 그냥 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아요.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투자가 증가하게 되고 그러면 이쪽 부동호가 오른쪽이 커지니까 초과 수요가 발생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Y가 증가하게 돼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이자율이 떨어질 때 Y가 증가하게 되니까 Y가 있고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Y가 감소하면 우상향하겠죠. 근데 Y가 증가하니까 요 점 생각 좀 해보세요. 이렇게 IS 곡선은 우하향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여기 나와 있는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렇게 증가했다라고 하면 얘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자율 떨어진 거에 대해서 Y가 많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러면 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많이 증가하니까 여기까지 갈 거예요. 그러면 IS 곡선은 이렇게 완만. 이 완만이라는 거, 이 기울기를 잘 보셔야 돼요. 우선 식으로 암기하시는 것보다 여기서 좀 보셔서 투자가 이자율에 굉장히 민감할수록 이렇게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투자가 이자율에 하나도 민감하지 않아요. 누구요? 케인즈예요? 고전학파예요? 케인즈요. 케인즈는 뭐 이자율 이런 거 안 봐요. 되게 어떻게 보면 남성스러운지 여성스러운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야. 그래서 약간 뭐 이렇게 모험가 정신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자율이 오르락내락 해도 얘가 전혀 변하지 않게 되면 IS는 수직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오늘 하겠지만 요 가파른 걸 이동시킬 때가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IS가 이렇게 가파른 빨간 색깔이 파란 색깔보다 IS 이동시키는 거 우리가 재정정책, 정부 지출이나 조세를 이용하는 건데 그때 효과가 굉장히 커진다. 거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건 차차 또 말씀드릴 거예요. 다음에 LM 곡선 볼게요. LM은 여기 화폐 공급을 뜻하는 게 L이에요, M이에요? M이죠. 머니 서플라이고요. L은 유동성, 화폐를 소유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화폐 공급, 실질적인 화폐 공급이고요. 화폐 수요는 두 가지가 있어요. 거래를 위한 동기, 투기를 위한 동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역시 누구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여기 Y랑 R 간의 관계를 보셔야 돼요. 언제나 처음 하실 때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써주세요. 얘가 플러스고요. 얘가 마이너스예요. 자, 이자율로 할게요. 이자율이 만약에 떨어졌다 합시다. 떨어졌으면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는 마이너스니까 증가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이자율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채권 가격이 되게 비싼 거야. 그럼 그때 우리가 채권을 사면 안 되죠. 채권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고 돈을 그냥 갖고 있어야 돼요. 돈을 잘 갖고 있다가 그러니까 요즘 같은 경우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취업할까 아니면 공부할까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얻게 되는 뭐 페이라든가 그런 게 뭐 별로 좋지가 않으면 대우가 좋지 않으면 그때는 그쪽으로 막 나가서 막 직장 구해 다니려고 해도 이렇게 또 별로 자기한테 맞지 않는 직장을 구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럴 때는 오히려 내공을 쌓아두는 게 사실 좀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언제 경기가 좀 좋아질지 모르겠지만 경기가 조금 좋아지거나 기회가 생기면 그때 기회를 딱 잡을 수 있으려면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고를 때 그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폐에 대한 수요가 이렇게 증가하게 되고요.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예요. 그러니까 부동호는 어떻게 되냐면 이쪽이 커진다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Y가 조정되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되면 이쪽이 커져서 화폐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이걸 균형으로 맞춰주려면 얘가 내려가야죠. 내려가려면 소득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득이 내려가고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같아질 때까지 내려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는 이 프로세스를 특히 뭐 시간이 감에 따라 그런 것까지 보는 것도 아니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보는 것도 아니고 변화 전과 변화 후를 보는 거예요.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Y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방향이네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Y고 R일 때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Y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LM 곡선 이렇게 보시면 돼요. LM 곡선의 기울기 관련해서는요. 요거 이자율에 대한 투기적 동기 화폐수의 탄력성 우리가 이걸 H라고 어제 뭐 쓰긴 한 것 같고요. 물론 얘도 영향 미쳐요. 얘도 소득에 대한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도 무슨 K라고 했어요. 마샬의 K. 그것도 영향 미치는데 좀 더 의미가 있는 거는 우리가 고전학파, 케인즈학파는 요걸 가지고 논쟁을 하기 때문에 요걸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만약 이 부분이 크다라고 하면 우리가 책으로 하면 H였어요. H가 크다 아니면 H가 작다. H가 크면 이게 고전학파예요, 케인즈학파예요. 이게 처음에 헷갈려요. 이게 고전인지 케인즈인지 뭐 왔다 갔다 해서 조금만 보면 금방 익숙해져요. 이게 크다라고 하면 여기 변수가 H 기울기로 나타내는데 이게 크다라고 하면은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가 영향력이 크다는 거니까 약간 케인즈학파예요. 돈이 많아가지고 이 돈 갖고 어디 가지? 주식시장 갈까? 뭐 경매 갈까? 막 이렇게 하는 거고 고전학파는 이거 거의 없다니까요. 그냥 이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좀 안쓰럽지만 어떻게 보면 또 의미가 있어요. 열심히 노력하는 뭐 물론 케인즈도 노력하는 거죠.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이게 약간 고전학파에 가깝고 얘가 케인즈에 가깝고 자 이게 이제 크면 클수록 얘가 많이 변하니까 얘가 또 많이 떨어져야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언제나 케인즈학파 생각하실 때는요 유동성 함정 떠올리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성 함정 우리가 이따 보긴 할 텐데 또 경기가 엄청나게 침체된 상황이라고 그랬죠. 말 그대로 함정에 빠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뭔가 뭐 의욕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돈을 뿌리거나 뭘 하더라도 사람들의 힘이 이렇게 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지 힘이 날까요? 지금 어떻게 해줬으면 막 우와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정신 나간 듯이 막 공부에 매진할까요? 그게 진짜 애매해요. 근데 사실은 뭐 그 자기가 이제 외부의 영향 받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뭐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뭐 부처님이 오셨으니까 참선? 그 불교인가? 잘 모르겠네. 아무튼 뭐 참선을 하시던 무슨 뭐 명상을 하시던 해가지고요 내적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필요해요. 그게 뭐 성장하는 거죠. 뭐 아무튼 유동성 함정이다라고 하면 극도의 경기 침체 상황이 되는 것이고요. LM 곡선이 그때는 수평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선 이런 거 체크해 주시면 문제 풀 때는 뭐 거의 다 풀리긴 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말씀드리고 또 반복해서 또 보도록 할게요. 자, 298페이지 가볼게요. 재정정책과 금융정책. 이것만 갖고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챕터 10장까지 연결시켜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 나와 있는 IS를 가지고 변화시키는 걸요. 우리가 재정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통화량을 늘렸다 줄였다 해서 어떤 경제를 좀 부양시키거나 이렇게 조정하는 정책을 금융정책, 뭐 화폐금융정책 또는 통화정책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뭐 한국은행에서는 통화정책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근데 뭐 둘 다 뭐 같이 쓰시면 되겠어요. 자, 책 가지고 하나하나 보도록 합시다. 챕터 10장 거의 재정정책 우선 개념부터 볼게요. 자, 1번 개념. 자, 우선 거의 정의 보시면 나와 있는데 자, 재정정책이란 거기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정부 지출과 조세를 변화시켜. 그 두 가지만 변화시키는 게 재정정책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정부 지출과 텍스 요것만 사용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밑에 박스로 잘 나와 있는데 그래서 정책 수단이 정부 지출과 조세 이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IS 곡선을 이동시켜 가지고 저기 최종 목표를 달성하는 거 보시면 되겠어요. 정부가 우리가 전에 잠깐 얘기했는데 정부가 할 일이 되게 많아요. 뭐 아시겠지만은 뭐 이것저것 특히 복지 관련한 비용도 되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뭐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들도 뭐 이런 거 뭐 저거 하겠습니다 하는데 사실은 뭐 하겠다는 말은 뭐 쉽죠. 근데 이제 어떻게 돈을 조달해서 하는가 그거는 쉬운 문제는 아니죠. 사실 누군가 고통을 분담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어렵진 않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정부가 돈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정부 지출 그리고 이게 텍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만히 보면 들어오는 것만큼 쓴다? 이게 균형재정이라 그러고요. 들어오는 것보다 더 쓴다? 적자고요. 정부도. 들어오는 것보다 덜 쓴다? 그게 흑자재정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그거는 뭐 쉬운 얘기가 되겠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 방법을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쓰는데 들어오는 만큼 써야 되는 거 요걸 우리가 정부의 예산 제약식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밑에 2번에 정부의 예산 제약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번 볼게요. 정부가 지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에는 정부가 돈을 써야 돼요. 그런 방법에는 첫 번째 조세를 징수하거나 이게 텍스예요. 조세. 얘는 정부 지출이라고 쓰시고요. 아니면 이제 뭐 빌리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빌리는 방법이 이제 국채를 발행하는 거죠. 본드를 발행해요. 이 국채를 발행한다. 그렇죠? 이거 나중에 갚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거기 보시면 중앙은행에서 차입하는 방법이 있어요. 은행한테 중앙은행한테 야, 돈 좀 빌려줘.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하는 거겠죠. 이게 M 통화량을 증가시켜요. 화폐 공급 M으로. 근데 요거는 사실 순수한 의미에서 재정 정책은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중앙은행한테 차입하는 방법이 있어서 박스에는 뭐 식을 좀 그렇게 썼어요. G-T 했는데 결국 그냥 좀 심플하게 쓰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정부가 돈을 쓰려고 해요. 근데 재원 조달은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T, B, M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도 좀 더 편해요. 이렇게 마이너스가 중간에 들어가고 하면은 식이 헷갈리니까. 그리고 이렇게 쓰시지도 말고 요거 그냥 그림 생각하세요. 정부가 돈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조달하지?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봅시다. 지출 재원을 조달하는 방법은 조세라든가 국채 발행하는 게 있고요. 통화량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거기 4번에 보시면 정부 지출과 여기 텍스와 본드를 할 때는 통화량이 증가하거나 그러진 않고요. 중앙은행한테 돈을 빌릴 때는 통화량이 증가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수한 의미에서 재정 정책은 요 M은 빼요. 얘는 빼고 문제 풀 때도 그렇게 보셔야 돼요. 얘는 빼고 왜냐하면 이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서 정부 지출 증가시키게 되면 금융 정책과 재정 정책이 믹스돼서 혼합됐다 그런 표현을 쓰게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데 4번에 보시면 중앙은행에서 필요한 자금을 차입해서 지출하게 되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자, 그래서 5번에 볼게요. 중앙은행에서 차입해서 통화량이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는 엄밀한 재정 정책이라 보기 힘들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한 거 가지고 객관식에서는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하세요. 괜히 이 책에서는 친절하게 설명하려다가 오히려 헷갈리게 됐는데 이거는 그냥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금융 정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시요 정리하면 재정 정책은 정부 지출과 텍스 할 때 재원 조달 아니면 본드 요거 국채를 발행하는 거 요게 이제 재원 조달 수단 이용하는 거 하나 더 쓰게 되면 요게 재정 정책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효과 좀 볼게요. 299페이지. 자, 개념 요 정도 잡으시면 돼요. 자, 2번 효과 이렇게 있습니다. 자, 1번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긴축적 재정 정책이 있고 확대적 재정 정책이 있는데 경기 침체 하에서 우리가 정부의 역할 뭐 확대하는 그거니까 확대로 하세요. 앞으로 계속 아셨죠? 그냥 재정 지출을 줄였을 때 그거는 나중에 문제 풀 때 좀 하시고요. 한쪽으로만 자꾸 연습을 좀 해두셔야 돼요. 자, 1번에 봅시다. 확대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게 되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다고 할게요. 이렇게 1번에 증가시키게 되면 자, 우리가 이제 케인지안 크로스 다이어그램 생각하셔도 되고 IS 곡선 사용해도 돼요. 케인지안의 크로스 다이어그램 연습해 볼게요. 살짝. 자, 45도 선이니까 45도 선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완전 고용을 달성하려고 하고요. 45도예요. 요거. 자, 총수요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라고 하면 총수요 어떻게? 이건 책에 없는 그림이죠. 그냥 기본 되는 그림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C, I, G 이렇게 있습니다. 익숙하시죠? 모든 게 다 이렇게 막 크로스된 거 보면은 뭐 십자가 생각하셔도 안 되고 이제는 이걸로 다 이쪽으로만 다 해야 돼요. 올 1년 동안은 무조건 회계, 세법 이쪽으로만 올인하셔가지고 전문가가 되면 좀 슬퍼요. 그쪽만 이렇게 하게 되는 거니까 반드시 취미생활이라든가 딴 쪽도 많이 좀 하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강조하고 싶은 게 회계사 되실 거잖아요. 되시면은요 딴 거 있잖아요. 인접
분야라든가 딴 것까지 이렇게 이게 더 뻗어 나가셔야지 그거 한쪽만 하는 사람보다는 많이 좀 다를 거예요. 자,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데 정부가 정부 지출 증가시키면 여기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게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CIG 할 때 이게 제로라고 하면 이 차이를 두기 위해서 하점자 제로로 하게 되면 얘는 CIG 1 이렇게 할게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정부 지출이 증가한 거죠. 디플레이션 갭만큼 정부 지출 증가하면 국민소득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한다고요. 그렇죠? 예,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게 승수 효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밑에 IS 곡선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Y가 있고 R 이렇게 있습니다. 그림 요 정도로 해도 보이시죠? IS 곡선 나타내기 위해서 여기 제로점이고 여기가 1이라 하면 제로점에 해당하는 게 여기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IS 곡선이 노란 색깔로 표현할게요. 이렇게 있다 합시다. IS 제로. 점점점점점 해서 제로. R0, Y0 이렇게요. 얘 뭐 그림 그리셔도 되고 그냥 눈으로 살짝 보셔도 돼요. 그냥 아셨죠? 이게 또 따라가다 보면은 또 쉽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금방금방 따라 그림이 되는 사람은 보시고 아닌 사람은 그냥 보시죠. 뭐 그냥 이해도를 위해서 제가 자꾸 이렇게 좀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이것저것 덧붙여가지고 막 자꾸 설명을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못하면 이런 거 안 해요. 옛날에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이해를 하시는 것 같아서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아무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정부 지출과 관련된 저 CIG잖아요. 이자율과 관련 없는 투자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소비가 증가하거나 정부 지출 증가하거나 그게 되면 아니면 순수출이 증가하면 IS는 우측 이동 그걸 봤어요.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자율이 고정된 상태에서 우측 이동이니까 이렇게 이동한다고요.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국민소득이 어디까지 증가합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증가한다고. 그러니까 어디까지 증가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파란 색깔로 하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IS1 이렇게요. 자, 그러면 국민소득 위에 거랑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국민소득이 이만큼 증가했어요. 그래서 이만큼 증가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크기만큼이 얼마입니까? 그럼 델타 Y인데 델타 Y 크기는 우리가 1 마이너스 한계 소비 성향분의 1에다가 정부 지출만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율이 변하지 않게 되면 이 크기는 이 크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좀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근데 좀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그래프가 몇 개 없어요. 노는 동네가. 자, 그래서 요거 두 개 같이 연결하시고요. 자, 아무튼 다시 한번 정리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1번에 보시면 IS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고요. 균형 미소득은 증가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실에서는 LM하고 같이 이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자율이 약간 상승하게 되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2번 한번 볼게요. 아니, 확대 재정 정책을 실시하는데 왜 이자율이 상승합니까? 그거를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우선 여기다 다시 한번 그리면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어요. 밑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되겠어요. 자, IS 곡선이 이렇게 있고요. IS0, LM 곡선이 이렇게 있습니다. LM, 여기가 Y, R 이렇게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 연습해 봅시다. 여기는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의 초과 수요, 초과 공급 그건 어떻게 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기억나세요? 여기는 IS 곡선 위에 있죠? 그러면 생산물 시장이고 초과 공급이요. 위에 있으면. LM 곡선 밑에 있죠? 밑에 있으면 근데 화폐 시장이라고 그래야죠. 화폐 시장의 초과 수요. 그냥 그것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써먹지는 않아요. 써먹지는 않는데 그것만 꼭 해서 객관식에서 물어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유는 뭔가 가만히 추정해 보면 이게 출제하고 나면 좀 뿌듯해요. 그냥 그림 그리고 여기다 점 하나 찍고 아니면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생산물 시장의 초과 수요인지 공급인지 이거 하세요 하면은 별로 쓸모는 없는 건데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주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IS가 우측으로 이동했어요. IS 곡선이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균형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 사실은 이자율이 가만히 있으면 국민소득이 증가한다고 드르륵 해서 드르륵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균형점이 여기가 제로점 근데 여기까지 책으로 하면은 뭐 따로 없네요. 여기가 1점 이렇게 갔다가 여기가 2점 나중에 2점까지 해서 약간 줄어들어요. 이자율이 올라가면서 국민소득이 좀
감소하게 되네요. 첫 번째 0에서 1까지 간 게 바로 정부 지출 증가로 인한 국민소득 증가 효과. 이게 이제 승수 효과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게 승수 효과. 근데 이자율이 약간 올라가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면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게 돼서요.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걸 따라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곡선 상위 이동인 거 아실 거예요. 그래서 국민소득이 일정 부분 감소해요. 이걸 우리는 구축 효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구축 효과 설명드리려고 해요. 다시 책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여기 다시 식을 한번 써봅시다. 언제나 이 식 하나 써놓으시고 정리하시면 돼요. y는 c, i, g 이렇게 돼 있습니다. 원래 이제 화폐시장까지 좀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첫 번째로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어요. 1번.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게 되면 우선 구축했다라는 말은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구축 효과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정부 부분이 부문의 확대로 민간 부분을 약간 밀어내는 거예요. 밀어낸다, 밀어내기 아니면 위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축시키는 효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구축이라는 걸 뭘 번역한 거냐면 크라우딩 아웃 이렇게 한 거예요. 크라우딩 아웃 이렇게요. 클라우드가 이제 뭐 구름인가? 뭐 그런 건 아니죠. 뭐 꽉 차 있는 그런 거죠. 이렇게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지하철 타고 오실 때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렇게 꽉꽉 김밥 생각하셔야 되나? 아무튼 잘 모르겠는데 군중들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꽉 차 있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지하철에 보통 이렇게 사람들이 저쪽에 쫙 이렇게 타게 되면 반대편이 문이 막혀 있으니까 다행인데 너무 많은 사람이 타게 되면 그렇게 되면 저쪽이 뻥 해서 김밥 옆구리 터지는 것처럼 이게 튀겨져 나가겠죠. 일본에는 뭐 지하철에 사람 너무 많아서 푸시맨도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그런 거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꽉 차가지고 저쪽으로 펑 약간. 그래서 보통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축한다라는 게 뭐예요? 구축한다라는 게 구축함이라고 아세요? 구축함이라는 것은 뭐 이게 우리 영토를 침범했을 때 구축함이 이제 밀어내는 거예요. 야, 너 우리 영토 오지 마 하고 밀어내는. 그래서 밀어내기 효과라고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약간 느낌은 위축? 위축하고는 좀 다르긴 하죠. 근데 아무튼 국가 경제 전체적으로 쭈그러드는 그런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꽉 차가지고 밀어내는. 그래서 1호선 같은 게 사람이 너무 많죠, 사실은. 그래서 오려면 일찍 오고 말려면 말고 뭐 말면 안 되죠. 아무튼 일찍 그냥 오셔야 돼. 일찍 오세요 그냥. 애매한 타이밍에 오면은 그 지하철 안에서 오는데 다 지쳐가지고 힘이 쫙 빠져가지고 힘든 것 같아요 하루가. 더 잘 됐죠 뭐. 그래서 정부가 만약에 경기가 안 좋아서 만약에 어떤 사람들이 야 이번에 공무원들 많이 뽑아야겠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기업 인원수 늘려야겠다. 그렇게 되면은 사실 우리가 경찰 공무원 많이 뽑게 되면은 좋겠죠. 여기 뭐 곳곳에 경찰 공무원들 다 배치하게 되면은 안전하고 치안도 좋아지고 더 좋을 거예요. 경찰 때문에 이제 국민들도 도움을 더 많이 받고. 근데 민간의 여러 가지 뭐 시큐리티 관련된 뭐 보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세콤인가 그런 산업 같은 부분은 할 일이 없어지죠. 사람들이 안전하고 좋은데. 뭐 군인들 많이 뽑게 되면 뭐 안전하지만 다른 그쪽에 밀어내는 효과가 발생해서 이쪽에 투자가 이렇게 감소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지극히 이자율 이런 걸 따라가지고 정부가 영역을 확대해버리게 되면 그래서 보통 이제 정부가 사교육을 없애려고 해가지고 뭐 EBS에서 출제한다. 그리고 뭐 유명한 사람도 EBS 강사로 이렇게 하고 그렇게 되면 민간의 학원들이 다 이렇게 막 죽는 거야. 만약에 정부가 갑자기 좋아 그러면 회계사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값싸게 정부가 회계사 준비 시험 과목을 막 제공해. 인터넷 온라인으로 가격은 10,000원에. 그럼 회계사 학원 다 죽는 거지 뭐 거의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경제학적인 마인드를 갖게 되면 어떤 걸 하게 되면 반드시 그에 따른 어떤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근데 보통 그런 건 얘기를 잘 안 하죠. 자,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셔야 돼요. 기회비용 첫날 한 것부터 시작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지출이 증가했는데 얘 부분이 정부 지출이 100 증가했는데 원래 얘가 뭐 많이 이렇게 증가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많이 증가해야 되는데 뭐 아까 승수 효과하면 500 이렇게 증가해야 되는데 민간 부분이 약간 이렇게 뭐 70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로 70 이렇게 줄어드는.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일정 부분을 위축시키는 그걸 우리가 구축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계적으로 하시는 것보다 그 개념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니까 이거죠. 민간의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정부가 돈을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민간 부분을 이렇게 위축시키는 효과 보시면 되겠고, 이거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번에 무슨 뭐죠? 갈비탕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갈비탕을 하루에 200개밖에 안 팔아요. 200개의 갈비탕. 이 맛집인가 보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먹었냐면, 민간 부분이 한 70개 먹고, 여기 부분이 민간이 좀 더 많이 먹어야겠죠? 130개 먹고, 투자 부분이 한 30개 먹고, 여기가 이제 40개 이렇게 먹고 있었다고 할게요. 근데 공무원들이 가가지고요, 갈비탕 주문이요 해가지고 얘네들이 40개가 아니라 뭐 70개로 이렇게 올라갔다 해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여기는 그냥 얘기 안 해서 그런데 얘네들이 30개 더 가면 민간의 투자가 뭐 20으로 줄고 얘도 줄 수 있을 거예요. 120으로 이렇게 줄어가지고 전부 다 이거 넘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아무튼 그럼 얘는 그대로인가? 이러면 안 되네. 원래 애시당초 잘못됐군요. 아무튼 뭐 이상하네. 아무튼 뭐 해서 얘가 증가하게 되면 이쪽 부분이 이렇게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갈비 개수가 주어져 있는데 이 공무원들이 와서 먹게 되면 다른 민간이 먹을 수 있는 게 줄어드는. 그게 바로 구축 효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뭐 그냥 개념은 되게 심플해요. 심플한 건데 그 개념을 안 다음에 그래프에 적용시켜야지 사실은 좀 의미가 있어요. 자, 2번 다시 봅시다. 확대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할 때 이자율이 상승하는 것은, 자, 그건 나중에 보셔도 되는데 LN 곡선까지 연결시켜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뭐 보시면 총수요가 증가해서 Y가 증가하죠. 거기까지 찾으셨죠?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에서 우리 LM 곡선 살짝만 보세요.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한다고요.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MD가 증가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화폐 시장까지 연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적 동기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공급이 증가하면 이자율이 떨어지는데 화폐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은 그 그림 있잖아요. 박스요. 그러면 거기 화폐 시장이 나와 있죠. 그래서 화폐 수요가 증가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게 돼요. 이자율이 상승하게 되면 그래서 구축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민간의 총수요가 떨어져서 국민소득의 일정 부분이 상쇄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그림은 살짝 보시고 3번 봅시다. 자, 확대적인 재정 정책을 실시하면 이자율이 상승, 그 이자율 상승 체크하시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케인즈 같은 경우 이자율에 영향 안 받으면 큰 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이자율에 영향 많이 받을수록 구축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민간의 투자가 감소하는 크라우딩 아웃 이펙트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승수 효과보다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는 구축 효과, 밀어내기 효과가 되니까 실제 나타나는 효과는 좀 작아지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에 보시면 민간 투자가 약간 감소하니까 총지출, 총수요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국민소득의 증가 일부가 상쇄라는 말 동그라미 치시죠. 구축이라는 말을 상쇄, 뭐 위축, 아무튼 뭐 밀어내기 그렇게 번역하게 되고요. 그래서 승수 모형보다 국민소득의 증가폭은 작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이 정도 하신 다음에 ISLM식을 줘요. 그래서 정부 이출 증가시켰을 때 국민소득은 얼마나 증가하고 구축 효과의 크기는 얼마이고 이자율은 얼마나 상승하는지 요 점 있잖아요. 0, 1, 2. 요 점 찾는 게 사실 시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막 이렇게 말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거 말고요. 그냥 계산 문제를 해가지고 그냥 수요 공급 문제인데 그거 빨리빨리 실수 안 하고 찾는 거 그것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할 거예요. 넘어가시죠. 자, 이거는 지금 효과인데 어쩔 때 효과가 커집니까? 그걸 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기를 좀 더 확대할게요. 자, 재정정책의 유효성, 상대적 유효성 볼게요. 재정정책의 효과가 큰 경우 이걸로 할게요. 뭐 작은 경우 이런 것까지 할 건 없고요. 큰 경우로 보시죠. 자, 밑에 그림 두 개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하나 볼게요. LM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 이렇게 있어요. 아무튼 큰 경우는 결론은 뭐냐면 가파른 거 이동시킬 때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LM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그림을 한번 보시죠. 한 개 그림에다 그냥 그리셔도 될 것 같아요. 자, 거기 보니까 IS를 우측 이동시켰어요. 뼈대만 그릴게요. 여기 Y고 이자율 이렇게 있습니다.
자, 거기 보니까 LM1이 있고 LM2가 있어요. 예, 저는 파란 색깔 LM2 이렇게 있고 빨간 색깔 LM1 이렇게 있고요. 책에 있는 그 그림입니다. 자, 정부가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는데 여기 보시면 하얀 색깔 길이가 옆에 이 길이가 똑같아야 돼요. 이 길이가. 그렇죠. 만약에 길이가 다르면 그 의미를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정부 지출을 옆으로 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시켰을 때 승수가 이자율이 변화 없으면 승수 효과 이만큼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승수 효과죠. 승수 효과. 자, 근데 만약에 LN 곡선의 기울기가 파란 색깔보다 빨간 색깔이 좀 더 가파르잖아요. 그러니까 파란 색깔 같은 경우에 구축 효과가 밀어내기 효과가 요만큼이 구축 효과가 되는데 구축 효과. 빨간 색깔인 경우에는 여기까지 감소하네요. 이렇게 돼서 이렇게 커지게 크게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그림만 살짝 보시고요. 나중에 문제 풀면서 그냥 하시면 돼요. 이렇게까지 뭐 할 건 아니지만. 자, 정리하면 정부 지출을 증가시켰을 때 IS 곡선이 우측 이동했는데 LN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효과가 커지고 LM이 가파를수록 효과는 작아져요. 급기야 만약에 LN 곡선이 수직이면 전부 다 완전 구축된다. 그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하나만 더 할게요. LN 곡선이 이렇게 수직이다라고 하면 LM이 수직.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0에서부터 여기까지 가게 되니까 완전 구축 효과. 완전 구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언제 LN 곡선이 수직일까요? LN 곡선이 수직이다라고 하면 이자율에 저기 보시면 LM 생각하시면 이자율의 화폐 수요가 영향 안 받아야 되니까 거래역 동계 화폐 수요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완전한 고전학파인 경우에는 LN 곡선이 수직 이렇게요. 다시 한번 씩 써시면 거래역 동계 화폐 수요만 이렇게 있고요. 투기적 동계 화폐 수요는 이게 이제 LN 곡선의 기울기랑 관련이 있는데 얘는 아예 없는 거네요. 얘가 이렇게 없고 얘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아무튼 그거는 좀 어려우니까 우선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려요. 이것저것 뭐 똑같은 얘기를 막 여기저기 했다 저기 해서 하니까 이 정도 보세요. 여러분들은 뭘 보셔야 되냐면 재정정책, 확대 재정정책을 하면 IS 우측 이동. 그때 LN 곡선의 기울기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데 처음엔 좀 그림 그리셔도 돼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효과가 커지고 구축 효과가 작고 기울기 클수록 효과가 작아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책 볼게요. 1번 LN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 나와 있는데 아래 그림에서 LN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를 나타낸다. 나와 있고요. 2번 확대 재정 정책으로 IS 곡선이 우측 이동할 때 그렇죠. 정부 지출 증가하니까 IS가 우측 이동했어요. LN 곡선이 완만할수록 증가폭이 국민소득 증가폭이 더 커진다. 알 수가 있겠네요. 3번 봅시다. 자, 거기 밑줄 치세요. LN 곡선의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거기 옆에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여기 보시면 요거 보시면 돼요. 이거는 수직이잖아요. 완전 가파르잖아요. 그래서 거래적 투기적 동계 화폐 수요죠. 투기적 빼도 돼요.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빵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때는 이자율에 대해서 화폐 수요가 전혀 영향 안 받고 그럼 이게 아예 없으니까 이때는 LM이 수직 이렇게 되고요. 그러니까 약간 색깔의 스펙트럼으로 가져가세요. 이쪽은 이 부분의 영향력이 빵이고요. 얘 영향력이 점점 커지게 돼요. 이 돈이 많은 케인즈에 가깝다고 그랬어요. 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 LN 곡선 유동성 함정 떠올리셔서 수평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때는 이제 재정정책이 효과가 이제 100% 이게 수평이면 어떻게 돼요? 구축 효과가 전혀 없게 되죠. 여기서 하나 더 그릴게요. LN 곡선이 수평 이렇게 되면 주로 이제 요게 저기 다시 썼지만 이게 유동성 함정이고요. 케인즈라고 보시면 되겠고 거래역 등기 화폐 수요는 이렇게 작아요. 케인즈는 얘가 크다니까요. 색깔이 얘가 이렇게 커요. 거인 아세요? 거인 진격의 거인 그거 봤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거인이고요. 얘가 인간이고요. 이때는 거인이 없는 세상이에요. 다 인간만 있는 개미죠. 개미에는. 근데 거인으로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에는 이쪽 영역이 굉장히 큰 거니까 이자율만 좀만 변해도 우와 얘가 이렇게 커지는 거죠. 그러면 LM이 수평이고 그 유동성 함정 상황이라니까요. 그 케인즈 상황이라니까요. 그러니까 LM 곡선의 기울기는 이쪽이 크냐 이쪽이 크냐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아무튼 그랬을 때 수평일 땐 어떻게 돼요? 수평일 땐 여기로 가니까 전혀 이자율 상승도 없고요. 구축 효과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게 LM이 수평이면 케인즈에 가깝게 되고요. 이거 중요하니까 다시 쓸게요. 유동성 함정이고요.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아요. 이자율은 상승하지 않고 그냥 불변이에요. 그렇게 되고 이 경우에는 구축 효과도 없어요. 빵이에요. 빵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재정정책의 효과가 맥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잘 보시고요. 결론은 4번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이 화폐수요 이자율 탄력성이라는 그 표현 때문에 지금 조금 체크해 본 거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냥 LM이 수평일수록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난이도가 올라가면 화폐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뭐 0에 가까울수록 화폐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클수록 크면 클수록 이쪽으로 내려가고요. 0일수록 위로 올라가는 거 그런 것만 좀 잘 하세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쪽 파트는 절대 어려운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덥잖아요. 경제가 끝나면 이제 다른 과목 하다 보면 뭔가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헷갈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느낌이 어려운 푸시 어렵다 이런 느낌이 오는 거고 이거 차근차근 보면 쉬워요. 어려운 거 없어요. 여기 뭐 어떻게 수리적으로 뭐 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이 좀 왔다 갔다 헷갈리고 케이스로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뭐 그런 거니까 조금 지금 하실 때 좀 복습 좀 잘 해두시고 그 다음에 잊어버리셔도 돼요. 그 다음 다시 또 하시게 되면 몇 번 문제 풀면서 다시 정리하시게 되면 뭐 쉽게 정복하는 파트예요.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IS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 이건 약간 주관식 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객관식에서 안 하셔도 돼요. IS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 단지 우리가 이제 거기 1번에 보시면 IS 곡선의 기울기 다른데 그림 그릴 때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요거 그렸잖아요. 아까 정비율 증가시켰을 때 수평의 길이를 똑같이 맞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밑에서도 보면은 LM 곡선이 녹색깔로 되어 있는데 IS가 완만한 게 있고 가파른 게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쪽에다 그릴게요. 이쪽에다 밑에 잘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주관식 여러분들이 그리시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단지 그냥 책 보고 확인만 하셔도 돼요. 아니면 저쪽에 있는 위에 있는 걸로 하세요. 요거 그림은 쉬운 거니까 이걸로 하시고 저거 아시면 이건 반대 생각하시면 돼요. 자, LM 곡선이 있고요. 자, IS가 거기 보시면 이제 파란 색깔이 있고 그다음에 뭐 이것도 무슨 색이지 이게? 자주색인가? 빨간 색깔로 합시다. IS가 지금 가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가파른 기울기예요. 그리고 IS가 완만 이렇게 하나 있고요. IS가 완만 이렇게 있어요. 자, IS를 우측 이동시켰어요. 가파른 IS를 정부 지출로 통해서 우측 이동시키면 IS 곡선이 이렇게까지 이동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균형점이 어떻게 변합니까 하면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가요. 그렇죠? 0에서 1 이렇게 가요. 자, LM도 변화시켜야 돼요. 근데 LM을 어떻게 이동시킵니까 하면 이렇게 가면 얘가 더 커지고 이렇게 하면 작고 하니까 얼마나 크게 할지 이게 기준이 애매한데 그 기준이 요거라니까요. 여기 수평선을 점점점 여기를 맞추셔야 돼요. 이자율이 만약에 고정돼 있다라고 하면은 이만큼 승수효과 발생하는 거니까 여기를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LM 곡선도 우측 이동시켰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이동시키는 걸로 해서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충격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LM 곡선이 이렇게 IS가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크기만큼 옆으로 이동시켰는데 얘는 IS가 완만하다는 거는 이자율에 투자가 민감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자율이 약간 올랐더니 국민소득이 이렇게 크게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구축 효과가 크다는 거 알 수가 있네요. 자, 다시요. 정리를 보면, 그러니까 이건 살짝 눈으로만 보시고 그냥 잊어버리셔도 돼요. 괜히 이것까지 하다가 저걸 날리지 마시고요. 자, 다시 정리하면 IS가 가파르게 이렇게 돼 있는 경우 빨간 색깔로 이동시켰더니 국민소득이 0에서 1까지 갔는데 IS가 이렇게 완만해요. 그럼 똑같은 크기만큼 옆으로 이동시켰는데 이자율에 민감해서 국민소득이 확 줄어들어서 이만큼이니까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얘는 이만큼밖에 안 되고요. 얘는 가파른 경우에는 이만큼 이렇게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빨간 색깔이 가파르죠. 파란 색깔은 완만하죠. 그러니까 가파른 걸 이동시킬수록 효과적이다. 그냥 그것만 그냥 하시면은 사실은 모든 문제는 해결돼요. 자, 그래서 한번 살짝 봐볼게요. 자, 끝에 1번, 2번, 3번 다 그거 설명이 있는데 그냥 넘어가셔도 될 것 같고 4번만 보세요. 따라서 보시죠. IS 곡선의 기울기가 급경사일수록 요거요. IS가 가파를수록 가파른 기울기일수록 가파른 기울기 가파를수록 이렇게 할게요. 가파를수록 효과가 커진다. 예, 그렇게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뭐 그래서 그림 바로 밑에 설명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거 좀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에 301페이지 구축 효과의 크기를 결정한 요인 나와 있는데 그거는 좀 나중에 다시 한번 할게요. 그리고 잠깐 넘어가시면 그 다음에 이제 리카르도 등가 정리 그거 나와 있는데 그것도 좀 이따 다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진도를 위해서 잠깐 점프를 합시다. 자, 304페이지에 거기 나와 있는데 그거는 별표 하셔야 돼요. 별표 5개 하세요. 예제. 자, 거시경제 모형이 아래와 같이 있다. 생산물 시장과 화폐 시장이 동시에 그러니까 ISLM을 쓰라는 거예요. 균형이 이루어졌을 때 국민소득은 어떻게 되는가? 정부 지출이 200만큼 증가했을 때 그때 구축 효과의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예요. 우선 첫 번째 IS식을 한번 써보시죠. IS는 언제나 시작할 때 Y는 CIG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거기 보시면 CIG 그거까지만 하면 되죠. 수출 수입은 없으니까. 주어진 값들 대입해 보세요. 거듭 말씀드리면 밑에 설명이 친절하게 잘 나와 있는데 이게 한번 볼 때는 읽으시면서 아 이거구나 이해되는데 또 볼 때는 이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옆에다 빈칸이나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그거를 이제 써놓으세요. 그래야지 계산 문제 같은 거는 어떻게 풀면 되겠구나. 그리고 시간 세이브를 많이 할 수가 있어요. 책이다 보니까 약간 옆으로 나열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착착하면 이제 페이지 수가 길어지고 해서 자 C가 어떻게 되니까 100 플러스 한계 소비 성향 0.8에다가 Y-T 이렇게 대입을 하시라고요. 다음에 T는 얼마예요? T는 100이네. 그럼 요것도 100 이렇게 되고요. 네, 그러네요. 그냥 있는 대로 대입하는 거예요. 다음에 I는 어떻게 돼요? I가 네, 180이죠. 180 마이너스 2R, 20R 이렇게 있고요. G가 100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100. 이렇게 하면 당연히 모든 변수가 싹 사라지고 이제 R과 Y로만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렇게 그냥 정리하면 그게 IS 곡선식이에요. 그래서 밑에 정리가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Y는 1500 마이너스 컨닝을 하시죠. 100R 이렇게 돼 있어요. IS 곡선식 도출된 겁니다. 자, 다음 LM 곡선 도출해 볼게요. LM은 화폐 수요랑 공급이 일치하는 거죠. 그럼 똑같이 그냥 하세요. 화폐 공급, 화폐 수요, 거래역 동기 화폐 수요랑 투기적 동기 화폐 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물가는 없으니까 없으면 그냥 1로 넣으시면 돼요. 아셨죠? 그냥 1로 그냥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튼 실질적인 표현이다라고 보시면 이걸 그냥 화폐 수요 이것도 다 실질적인 걸로 표현하시면 되겠고 자, 여기서 이게 화폐 공급 보시면 6천이네요. 6천. 화폐 수요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화폐 수요가 요건데 소득과 이자율에 관련 없는 게 5천 이렇게 있고요. 5천. 그 다음에 플러스 2Y. Y 앞에 붙은 거니까 이게 K가 되는 거죠. 투기적 거래역 등기 화폐 수요 소득에 대한 어떤 탄력성 보시면 되겠고 마이너스 300R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이걸로 놓고 Y랑 R로 정리하시면 그게 LM이에요. LM. 간단해요. 근데 이게 시험에 한 문제는 반드시 나와요. 자, 정리를 하게 되면 Y는 500 플러스 150R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로 쭉 정리하면 밑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Y가 되고 R 이렇게 돼 있고요. IS는 이자율에 대해서 보니까 마이너스죠. 마이너스니까 이거 원래 R로 바꾸셔도 되는데 뭐 굳이 안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쓰셔도 돼요. 여기 IS
요거요. 이자율에 대해서 플러스네요. 그렇죠? R로 정리하면 150분의 1, 뭐 기울기는 그렇게 되겠죠? 대충 이렇게 LM 이렇게 돼 있어요. 0점. 이게 거기 잘 나와 있죠. 책에는 2점으로 돼 있어요. 요게 이제 4%, 여기가 1100, 4% 이렇게 돼 있네요. 예, 해보셔야 돼. 앞에 뭐 이 그림 막 그리다가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그냥 강약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요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다 됐고 한 3-4번 본 다음에 이것도 한번 보셔야 되지. 이거를 3-4번 보고 저걸 한번 보고 이거는 한 번도 안 보면 계산 문제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 공부는 똑같이 많이 했는데 점수는 안 나와요. 기반이 흔들려요. 아셨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에 문제를 볼게요. 두 번째 줄에 정부 지출이 200만큼 증가했대요. 그러니까 얘가 100에서 200만큼 증가하니까 300 이렇게 증가한 거예요. 그럼 이게 IS식이 바뀌겠죠. 그래서 밑에 다시 바꾼 거를 주르륵 해서 쓰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게 바뀝니까 하면 Y가 보니까 2500 마이너스 100 R 이렇게 바뀌나 봐요. 그러니까 정비출 증가니까 그림은 알 수 있겠죠. 대충 이렇게 되는 걸 알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제 새로운 균형점 여기를 찾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밑에 보니까 F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1700이다. 네, 1700. 그냥 국민소득이 이만큼 증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는 구축 효과를 구하세요. 그런 거 시험에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승수 효과는 여기서부터 이만큼이 승수 효과고요. 승수. 구축 효과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이자율이 상승해 가지고요. 거기 G점까지 갔다가 이자율이 올라가잖아요. 거기서 8%로 올라가니까 8%로 올라가면서 국민소득의 일정 부분이 이렇게 줄어들어요. 우린 이자율까지 표현하면 이자율은 4% 올라가면서 국민소득이 줄어드니까 이걸로 표현하면 요만큼 줄어든 게 이게 구축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 효과는 이렇게 600만큼 증가하는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요 그림 잘 체크해 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확장해서 나가게 되니까 잘 보시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에 금융정책 이렇게 좀 봐야 되는데 그거는 살짝 그냥 같이 볼까요? 같이? 네, 여기 하는 김에 같이 보시죠. 거기까지 하고 다시 설명드리면서 앞에 심화의 그걸 말씀드릴게요. 자, 페이지 306페이지 볼게요. 자, 금융정책 모니터리 팔리시 보시면 거기 보시면 1번에 중앙은행이 각종 금융정책 수단을 사용해서 물가 안정 블러블러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조정하는 거예요. 통화량을 증가하는 걸로 할게요. 감소하는 걸로 하지 마시고. 자, 효과 한번 볼게요. 그래서 확대적인 금융정책 이렇게 있습니다. 1번 통화량이 증가하면 우선 직관적으로는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이자율이 떨어져요.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가 증가하고요. 투자가 증가하면 총수요라 할까요? 총지출, 우리 책에서는 총지출이 증가하고요. 총수요, 총지출이 증가하면 Y가 증가해요. 살짝 봐도 효과가 어떻게 돼요? 알긴 알겠는데 이게 약간 더뎌요. 그러니까 통화량을 증가시켰는데 이자율이 안 떨어질 수 있고요. 이자율이 떨어졌는데 케인즈 시각에서는 애니멀 스피릿해서 투자가 증가 안 할 수도 있고요. 경로는 이렇게 막 복잡한데 중간에 끊어질 수도 있고 효과가 그 약간 불확정적이에요. 그런 게 이제 문제인 거죠. 그래서 정책 담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걸 좋아하냐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은 저걸 좋아해요. 정부 지출 증가시키면 막바로 그냥 돈 쓰세요. 상품권 뭐 주고만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는 좀 의미심장.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LN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라는 거 아시고 밑에 금융정책의 전달 경로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기가 이자율이 떨어지고 투자 증가하고 총수요 증가, 국민소득 증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약간 거기서도 보니까 또 추가적인 효과가 하나 더 또 있네요. 주황 색깔로 표현되어 있는데 자, 밑에 그림 갖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우선 금융정책 효과는 이게 LN 곡선이 우측 이동한다의 그거에 좀 잘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그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Y고요. IS가 이렇게 있습니다. LM 곡선, LM0라 할게요. 자, 금융정책을 실시하면 LM 곡선이 우측 이동하죠. 그래서 얘가 번호를 맺을게요. 0점에서 자, 여기서 LM 곡선이 우측 이동해요. 이렇게 LM1 이렇게요. 여기 이렇게 가게 되네요.
여기선 구축 효과가 있나요? 구축 효과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이자율이 올라가서 투자를 밀어내야 되는데 이자율이 오히려 떨어지네. 그러니까 이거는 구축 효과는 발생한다고 얘기하기는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국민소득이 뭐 오히려 그냥 더 투자를 더 증가시키는 거예요. 구축 효과는 없고요. 우선 1번 봅시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LN 곡선이 우측으로 하세요. 우측. 원래 하방 것도 뭐 좋긴 한데 이자율이 먼저 떨어지니까 근데 뭐 상관없어요. 이자율이 하락하고 그에 따라 민간 투자 증가하면서 요게 이제 IS에 영향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자율이 요쪽 부분이 뭐냐면 이자율이 생산물 시장에 영향 미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자율이 매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화폐 시장에 있는 게 생산물에 영향 미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자율이 매개가 되어 생산물 실물 시장에 영향을 끼침. 그냥 영향 이렇게 쓸게요. 그러니까 순수한 케인작파는 뭐 이자율 변화가 없으니까 뭐 이런 건 화폐 시장까지 뭐 생각하지는 않고 있죠.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근데 이제 거기 밑에 2번 한번 보시면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약간 좀 하나의 경로를 더 만들었어요. 근데 그거 그냥 좀 뭐 크게 우선은 중요한 건 아니니까 살짝만 보세요. 소득이 증가하면 또 어떻게 돼요? 거래역 동계 화폐 수요가 증가하고요. 우리가 아까 본 것처럼. 그럼 밑에 주황 색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자율이 좀 올라가게 되네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약간 이자율이 머리 열나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그럼 그게 일정 부분이 투자를 좀 이렇게 감소시키게 되네요. 그래서 약간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를 이게 조금 위축시키는 효과가 좀 존재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파란 색깔 경로는 그냥 부차적인 거니까 그냥 안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하시거나 그냥. 그래서 요 연두 색깔 요 경로만 잘 체크해 두시죠. 자, 오른쪽 가볼게요. 자, 3번 봅시다. 307페이지. 재정정책과는 달리 구축 효과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시험 문제 나온 적은 없는데 그냥 가끔 말문제에서 금융정책을 실시해도 뭐 구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단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전달 경로가 길다 이거요. 전달할 때 경로가 이게 기네요. 그렇죠? 네, 그거만 하나 체크하시고요. 자, 밑에 금융정책의 상대적 유효성 나와 있는데 재정정책을 좀 포인트를 잘 맞추시고요. 금융정책은 그림 밑에 보세요. 오유 복잡하네요. 그래서 굳이 본다라고 하면 왼쪽에 있는 거 하나만 보세요. 어떤 정책의 유효성 한번 보시면 자, 밑에서 왼쪽 볼게요. IS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IS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 한 번은 보셔도 돼요. 근데 막 여러 번 막 보시거나 그럴 것까지는 아니에요. 자, 1번 봅시다. IS 곡선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를 그림으로 나타내요. 확대 금융정책을 실시했을 때 보는 건데요. 자, 우리 LN 곡선이 이동하는 거죠. LN 곡선, 저기 있는 것처럼 올라갑시다. LN 곡선이 이렇게 이동해요. 확대 금융정책 이렇게요. 자, 그랬을 때 IS 곡선의 기울기 다른 경우 한번 보세요. IS가 완만한 게 있고 가파른 게 있습니다. 가파른 거 이렇게 하시고 IS가 가파 그리고 IS가 완만 이렇게 해요. 자, 그러니까 어떤 게 효과가 큽니까? 라고 하면 아까 가파른 거 이동시킬 때 효과가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은 이동시키는 거는 가파른 거 이동시킬 때 효과가 크고요. 다른 거 있죠? 그 관심 있는 거 이외에 나머지는 완만할수록 효과가 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까지 가파르면은 둘 다 믹스가 돼서 그래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국민소득의 증가 효과가 완만한 경우가 IS가 가파른 경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는 거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죠. 이 그림이 심플하니까 이 그림 정도 하나 보시고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볼게요. 2번. 자, 확대 금융정책으로 LM이 우측 이동하는데 IS가 완만할수록 지금 완만하죠? 완만할수록 국민소득의 증가폭이 훨씬 크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왜 그런가 보시면 또 완만하다는 표현이 가로 안에 나와 있죠? 그 표현을 좀 잘 익숙하게 하세요.
IS가 완만하다라고 하면 고전학파예요? 케인즈학파예요? 다시 완만하다라고 하면 이건 이 자리 좀만 변해도 이게 확 변하는 거잖아요. 살짝 봐도 이 자리 변해도 잘 안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얘는 고전학파에 가깝고 얘는 약간 케인즈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극단적인 케인즈 하면 IS는 이 자리에 영향 안 받는 애니멀 스피릿이니까 수직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요. 아셨죠? 이게 케이스가 뭐 두 개 2x2 해서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 다음 4번. 그래서 IS가 완만할수록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다. 그러니까 금융정책이 언제 효과적입니까 하면 IS는 완만하고 LM은 가파를수록 뭐 그렇게 그냥 최종 정리하셔도 돼요. 2번 보시면 LM의 기울기에 다른 경우 나와 있죠? 4번만 별표하시죠. LM의 기울기가 다른 경우. 자, 여기 결론 있습니다. LM이 급경사일수록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림 하나만 그려놓으세요.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갖는 게 유동성 함정이기 때문에 유동성 함정인 상황을 가지고 보시면 되겠어요. 유동성 함정일 때는요, LM 곡선의 기울기가 수평이에요, 수평. 그리고 IS 곡선의 기울기가 이렇게 우하형이에요. IS 이렇게요. 수평인 LM 곡선. 자, 근데 LM 곡선이 수평일 때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그래서 이거는 유동성 함정인 경우 할게요. 함정인 경우. LM 곡선이 수평. 엄청난 경기 침체가 되는 경우예요. 그래서 투자의 이자율 탄력성이 투자적 화폐 수요의 이자율 탄력성이 이자율이 좀만 변해도 LM이 수평이니까 엄청나게 큰 거예요. 무한대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이게 수평을 이동시키면 보이지 않으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트릭을 써요. 그래서 LM0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균형점이 여기 제로예요. 자, 다시요. 그림을 잘 보시면 LM이 수평이다는 말을 이렇게 다른 말로 써요. 유동성 함정, LM이 수평, 투자적 화폐 수요 이자율 탄력성이 무한대 이렇게요. 그 정부가 통화량을 증가시켜서 LM을 이동시키면 이 제로점에서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이렇게요. LM1 통화량을 증가시킨 건데 근데 균형점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대로 0이나 1이나 똑같게 그대로예요. 국민소득 증가 효과 아무것도 없네요. 자, 다시요. 정리를 해봅시다. LM이 수평이면은 통화정책 아무 효과 없네요. 그래서 금융정책 유동성 함정에서는 그래서 돈을 풀어봤자 돈이 다 블랙홀 같이 사람들이 이렇게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무력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LM이 수평인 거 이동시키면 효과 없고 다시 정리할게요. 재정정책이나 금융정책이나 문제 풀 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게 가파른 거 이동시키세요. 그래야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완만한 거 이동시킬수록 효과가 없습니다. 이렇게 끝나요. 여기 이제 좀 극단적인 거예요. 뒤에 뭐 극단적인 거 나오긴 하는데. 자, 다시요. 책으로 정리하면 IS 기울기에 다른 경우 할 때 4번, 둘 다 4번에 체크하세요. IS가 완만할수록 금융정책이 효과적이고 LM이 가파를수록 금융정책이 효과적이다. 예, 그게 최종 결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정리 좀 한번 해봅시다. 요거 하나 정리해 보시죠. 자, 우선 이제 ISLM 모형을 가지고 학파별로 얘기할 때 케인즈 학파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언제나 머릿속에 유동성 함정을 먼저 떠올리세요. 유동성 함정은 LM이 수평이잖아요. 그러니까 케인즈 사고방식이다라고 하면은 문제 풀 때 이렇게 하시면 돼요. LM이 완전 수평은 좀 너무하니까 우상향한데 완만하게 이렇게 그리시고요. 완만. IS는 투자 함정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자료 영향 안 받아요. 애니멀 스피릿 하니까 IS는 가파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딱 세팅을 해서 그리시고 고전학파다라고 하면 고전학파는 이거 반대로 그리시면 된다니까요. 그래서 고전학파는 케인즈가 LM은 완만한 거 써먹었군. 그럼 고전학파는 LM은 가파 이렇게 하시고요. 가파 이렇게. 그렇죠? 그리고 케인즈는 IS가 가파르다 했군. 그럼 고전학파는 반대로 IS는 완만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완만. 그러니까 이 그림은 이렇게 좀 살짝 그려놓으시면 좋은데 어디서 시작합니까 하면 여기서 시작하세요. 케인즈의 유동성 함정 생각하시면 LM은 완만.
그럼 얘는 가파. 그리고 얘는 반대. 아셨죠? 얼마 시간 걸리지 않아요. 아셨죠? 그럼 뭐 막 이렇게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자, 정리하면 케인즈 학파일 때는 어떤 게 가파릅니까? 가파른 거 이동시킬 때가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재정 정책이 효과적이고 고전 학파인 경우에는 어떤 게 가파릅니까? LM이 가파르네. 통화 정책이 금융 정책이 효과적이고 그냥 그 끝 이렇게요. 자, 그게 이제 최종 정책적인 측면에서 학파까지 얘기한 결론이고요. 그다음 이제 스스로 자문을 하셔야 돼요. 왜 얘가 가파르지? 그걸 다시 또 거꾸로 가고요. 왜 고전 학파는 IS가 완만했지? 그거 다시 한번 스스로 생각하시고 그럼 이제 다시 책 찾아보셔야 돼요. 아, 이거였지. 근데 또 까먹어요. 금방 또. 그다음 또 다시 왜 케인즈는 IS가 가팔랐지? 그거 다시 Y는 CIG 생각하셔서 아, 투자가 이전에 영향 안 받았었군. 얘는 왜 완만했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랑 다 엮여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재정 금융 정책을 학파로 물어보기도 하고 학파로 요즘 물어보진 않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학파로는 안 물어보고 시험 문제 이렇게 주죠. 저렇게 식을 줘요. IS와 LN 곡선 식을 딱 준 다음에 그럼 어떤 게 가파르고 완만한지 그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때 재정 정책이 효과적이겠니? 금융 정책이 효과적이겠니? 찾아라 이렇게. 요즘은 이제 시험 문제에 막 고전 학파, 케인즈 학파 막 이렇게 뭐 쓰지는 않는 추세예요. 자, 그렇게 좀 보시고 이게 헷갈려요. 근데 잘 보면 또 할 건 없어요, 되게. 할 건 없으니까 지금 좀 쉬는 시간에도 눈으로 한번 더 째려보시고 그다음 이제 거기 심층 연구가 몇 개 있는데 그걸 좀 설명드리고 그다음에 챕터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